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일여고의 전통 중에 하나는 신입생들이 입학을 할 때 입학식 날 선생님들이 입학하는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나눠주는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하지만 선생님 대신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일주일에 한국사가 3시간 들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민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1시간씩 하고요. 일주일에 2시간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김수진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인사를 했으니까 잠깐 얼굴을 비치면 네. 안녕하십니까? 좀만 더 크게 할까요? 네. 선생님은 지금 현재 3학년 담임을 맡게 됐고 3학년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1학년 한국사에 잠깐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내려갑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보게 될 거니까 친하게 그리고 반갑게 즐겁게 1년 동안 한국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잠깐 끄고 네. 선생님 바람이 좀 있는데요. 1년 동안 한국사 시험에는 수업은 모두가 즐겁고 활기차게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국사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많은 시험을 보고 나중에 수능까지 보게 될 텐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답을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정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정해진 정답처럼 역사를 배우긴 하지만 꼭 그것이 사실, 진실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답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답 그 이상의 것들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아무래도 강의식이 주를 이루겠지만 수업은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 시간의 질문을 환영하고 있고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여러 질문을 하면 또는 아까 맨 앞에 선생님 메일 주소를 적어놨는데요. 이 메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도서를 읽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독서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현재 대학교 입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 대입전형이 있고 이 속에서는 독서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학교생활의 다양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독서를 읽고 나면 우리 학교 독서 지원 시스템에 소감문을 짧게 쓰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역사에는 보통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의미는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로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로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데요. 둘 다 모두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주관적인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 모두를 우리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실들만을 역사가가 정리해놨고 현재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자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다시 본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때문에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역사는 객관적 사실의 역사라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를 공부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이상하네요. 사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과거를 알지 못한 채 현재를 이해하기 어렵죠. 현재의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 어떤 국가, 어떤 인물, 어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사실이 현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이 연결된 선이 과거에는 더 나아가서는 미래로 나가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한 역사만을 본다면 아마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계획 수립은 불가능할 텐데요. 정답 이상의 역사를 찾다 보면 이게 바로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구나. 보통 이것들을 역사인식, 역사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인식과 역사의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상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선생님이 좀 수업하기 전에 미리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는 인간의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기록하는 학문인데 시간은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늘어뜨려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의미를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대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간을 설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사와 역사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들어보셨죠?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한다고 혹시 들었나요? 네. 기준점은 기록의 여부예요. 이 사자가 역사사, 기록사자인데 다시 말하면 역사가 있기 전 시대를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된 다음을 역사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예를 들면 선사시대의 경우에는 보통 구석기 시대의 시작점을 70만 년 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70만 년 전 해서 길고 반면에 역사는 문자 기록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면 7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이렇게 길다면 역사시대는 한 요만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좀 눈에 보고자 이렇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해 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록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로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석기 시대가 훨씬 더 길어요.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신석기, 몇천 년이 지나서 청동기, 다시 몇천 년이 지나서 철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해놨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가 기록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역사에 대한 구분을 서양에서는 생산의 주체를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3시기 구분을 했고요. 이 3시기 구분이 동양권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동양 내에서는 이 3시기에다가 두 개를 더 붙여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중세와 근대 요 사이에 중세의 셋째와 근대의 근자를 붙여서 근세라는 시기를, 다시 근대 이후에 현대라는 시기를 구분해서 5시기 구분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고대는 노예제사회, 중세는 농노제사회. 어디서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서양의 그 중세사회예요. 영주가 있고 농노가 사실상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시대였다가 이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시대가 근대입니다. 특징은 노동자와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라는 점이죠. 자,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렇게 5시기 구법을 주로 쓰고 있고, 너무 좁으니까 좀 길게 들여서 보면 고대, 중세, 근대, 근세, 근대, 현대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기를 국가의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는 고대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있었죠. 그리고 남북국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통일신라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와 북쪽에 발해가 있던 시기를 고대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중세는 네, 고려가 있던 시기를 중세라고 부르고, 다음 근세는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불러요. 조선 전기. 네. 그럼 근대는 조선 후기가죠. 조선 후기가 아니라 개항 이후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는 근세와 근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태동기라는 시기도 있어요. 근대가 태어나려고 막 움직이는 시기라고 태동.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태동기라는 시기가 지나서 개항된 다음 나타나고, 이 개항된 이후 우리가 여러 가지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됐죠. 결국 일본에게 강제 병합이 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해방 이후 시기를 말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요 현대 또는 요 근대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쭉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살펴볼 거고요. 김수진 쌤하고는 단원을 좀 나눠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하고, 그리고 김수진 쌤은 요 근대 이후, 개항 이후 시기를 좀 더 강조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한국사는 앞에 있는 부분, 고대, 중세, 근세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면 고등학교 때 한국사의 특징은 요 근대 이후가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볼 거예요. 한편 역사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센츄리죠. 바로 세기라는 말이고 많이 들어봤죠. 시는 무슨 의미예요? 100년을 뜻하죠. 그래서 1세기다, 한세기다 라고 부르면 바로 100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렇다면 1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1세기 0년부터 99년, 0년부터 100년, 1년부터 99년, 1년부터 100년, 몇 년까지 같아요? 시간에서는 우리 연도를 말하는 시간에서는 0년은 없습니다. 1년부터 시작돼요. 그럼 1부터 100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100년까지겠죠. 그래서 1년부터 100년까지를 100년, 1세기라고 부르고,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1세기라고 불러요. 그럼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21세기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시기는 다시 이것을 거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원전 1세기는 기원전 1년부터 기원전 100년, 기원전 2세기는 기원전 101년부터 기원전 200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기원전, 기원후를 뜻하는 영문 약자가 있죠. 바로 BC와 AD로 표현되는 요 BC, AD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BC는 기원전이라는 의미고 아래 써있죠. before 크리스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이구나. 그래서 바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역사학에서는 그 기준점이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 시기를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계사를 배우면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이 시기를 잘못 측정해서 1세기가 아니 1년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한번 정해진 연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아무래도 현대 문명은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서양이 만들어놨던 기준점인 이 1년을 바탕으로 1년을 바탕으로 예수의 탄생 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기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AD는 뭘까? AD는 아노 도미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뜻은 예수의 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아서 연도를 세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기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군을 중심으로 삼아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라고 부르는데 1970년대까지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요 서기 AD 기원 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선생님이 말이 너무 많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았죠. 자, 여러분 교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요게 뭐냐면 요 건물이 중앙청이라는 부였고, 그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현재는 1994년경에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철거해버렸고요. 다른 얘기를 하면 진도가 점점 늦게 가는데 사실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머릿말막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구성특징 그냥 넘겨보시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례예요. 선생님은 이 책이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도서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차례입니다. 이 차례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한국사의 차례를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는 어디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차례가 있고요. 그죠? 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1단원이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예요. 근대 이전의 한국사? 그렇다면 고대, 중세, 근세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가 지금 1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뭐야? 중학교 때는 배웠던 거 전부 다인데 그게 고등학교에는 1단원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단원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해서 근대가 막 시작돼가지고 개항이 일어나고 우리가 개화 정책을 펼치며 근대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2단원에 있고, 3단원으로 넘어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광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무자비하게 식민 통치하려고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기는 현대군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겪어왔는지가 바로 4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요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부터 할 거고요. 김수진 쌤은 여기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부터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기면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하고 사진이 하나 실려 있네요. 이 사진 갖다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품계석이라고 하는데 창덕궁에 있다고 돼 있는데 민정전 앞에 있다는데 경복궁에도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신의 계급 품계에 따라서 쭉 늘어서게 만든 돌인데
나중에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이 고궁을 방문하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대신 첫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대 국가의 지배,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선사문화의 전개인데요. 네, 선사문화의 전개를 봅시다. 먼저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를 좀 봐야 되는데, 앞에 시대 구분하면서 얘기했었죠. 선사 시대의 반대말은 역사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나누는 기준점은 무엇이 없었던 시대? 아이고, 네, 문자 기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역사 이전 시대를 말하고요. 문자 기록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재료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료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재료라는 뜻이에요. 요 사료는 일반적으로 문자가 제일 좋은데요. 문자가 없는 이 선사시대의 경우에는 이 시기의 1, 2, 3은 유적과 유물. 어떤 유물이 있네, 돌이 있네, 청동검이 있네, 어디서 집터가 발견했네, 이것들을 바탕으로 선사시대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사시대를 좀 구분해 본다면 선사시대는 도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하면서 나왔던 먼저 구석기 시대, 돌을 깨뜨려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고, 신석기 시대, 새로운 석기인 간석기를 생활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고, 청동기 시대, 청동기라는 금속 재료를 처음으로 이제 금속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대고, 철기 시대, 철로 만든 도구가 사용되기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우리가 삶 속의 주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 요즘은 플라스틱인가?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대를 후기철기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구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시작된 시기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약 70만 년 전부터 인류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요거는 발견된 유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막 길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운 좋게 구석기 시대 물건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물건이 측정 결과 100만 년 전 거다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에 교과서의 문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약 100만 년 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아래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도구를 볼 수 있는데, 도구는 구석기 시대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돌을 깨트려 만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뗀석기라고 부르죠. 우리 이미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뗀석기의 대표적인 예는 주먹도끼와 승배찌르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도구죠. 그래서 원돌에서 돌을 떼어서 마치 주먹에 들고 도끼처럼 사용하게 만든 주먹도끼가 있고, 승배찌르개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창이나 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승배라는 부분은 여기에 나무 이렇게 해놓고, 네, 그리고 여기다 동요 매는 거죠. 밧줄 이런 걸로 동요 매가지고 창이나 활을 만드는데, 이 부분을 승배라고 하기 때문에 승배 찌르기라고 불러요. 구석시대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도구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사냥과 채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항상 얘기할 텐데, 왜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냥과 채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석기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사냥과 채집. 사냥과 채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사냥감 또는 채집할 수 있는 식물들을 따라서 무리지어서 이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좋은 집을 만들어봤자 곧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좋은 집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 또는 막집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막집? 막집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막 지어놓은 집처럼 생겼죠. 조금 있다가 신석기 시대 음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막 지었구나. 하지만 막집보다 중요한 것은 동굴이니까 동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만 년경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기원전 1만 년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후빙기라는 용어로 고고학자들은 쓰고 있는데 이 후빙기가 되면서 지구 전체가 따뜻해졌고 따뜻해지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물들의 변화도 있지만 동물들도 과거에는 추울 때는 맘모스, 매머드 이렇게 불렸던 크고 느린 동물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런 동물들은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라졌고 대신 사슴과 토끼와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작고 빠른 동물들이 등장했고 이 때문에 앞서 봤었던 주먹토끼와 같은 큰 돌들은 토끼 사슴을 잡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점차 석기를 정교하게 다듬고 활과 화살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신석기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이 시기 기원전 1만 년경부터 기원전 8천년경의 시기를 보통 중석기 시대라고 따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구석기 후기라고 통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석기의 특징이고요. 반면 신석기 시대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약 8천년경, 기원전 8천년경이에요. 기원전 8천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만 년이 지난 거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역시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 도구가 중요해요. 새롭게 만든 도구가 등장한 거죠. 앞서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가 있었지만 신석기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사용되죠. 바로 다음 아래와 같은 도구들입니다. 좀 화면이 작지만 이보다 훨씬 더 커요. 돌들이. 그리고 위에 화살촉과 같은 도구들로 보입니다. 자, 간석기가 사용됐다는 점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쉽죠?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근데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간석기가 아니었죠. 구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도구는 주먹도끼. 맞아요. 뗀석기인데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간석기가 아니라 바로 식량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만든 뭐예요? 네, 토기입니다. 토기. 그 토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여기에 무늬가 없으면 민무늬 토기라고 불리고요. 막 무늬를 덧띄워 놓으면 덧무늬 토기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던 토기가 이렇게 빗금으로 무늬를 새겨놓은 빗살무늬 토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하면 빗살무늬 토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수업을 했다면 선생님은 여기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원격 강의를 하니까 영상을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시 사용되는 또 다른 사용되는 도구를 보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가락바퀴라는 도구고 이렇게 섬유지를 이렇게 뭉쳐 놓고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여기 있는 거 이게 가락바퀴거든요. 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내고 뽑아낸 실을 뼈를 이용해서 만든 바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들을 제작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원시적이나마 수공업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이 도구들을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농경과 목축이 새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학자는 이 시기를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 이렇게 불러요.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완전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책 중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이 농경의 시작을 부정하면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거든요. 혹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페이지에 압박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두껍긴 하지만 매우 재밌게 써져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이 사셨을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것이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 놓은 사건이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되면서 인간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식량 생산과 함께 정착이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약 100만 년 넘게 자연을 착취하는 동물들이었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식량을 본인들이 생산하는 생산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석기 시대와는 달리 좋은 집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움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움집 복원도를 좀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구나. 그래서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정도고 입구는 남쪽을 향해 있고요. 한 가운데는 아무래도 추위를 위해서 화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상에 만들어 놓은 지상 가옥이 아니라 여기 지금 땅을 파는 거 보이세요? 대략 50cm에서 1m 정도를 파고 집을 짓는 것이 움집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추웠나 봐요. 자, 또한 이 신석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혈연 집단인 시족 또는 여러 시족이 결합한 부족이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앞서 구석기 시대는 무리였어요. 그들은 한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시족, 피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 피가 같은 가족 집단이 모여서 부족이라는 것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공동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점이에요. 이 공동체, 평등이 깨지는 시점은 이 다음 시기, 청동기 시대부터 깨지게 되는데 다음 시기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나눌 수 있고요. 시기별로는 약 70만 년 전, 기원전 8000년경이고 도구는 주먹토끼 등의 뗀석기,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요. 주거는 이동생활을 하니까 동굴이라면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을 하니까 움집이고 경제는 채집, 사냥,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드디어 식량을 생산하게 됐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평등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페이지에 있는 초기 국가의 형성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 우리 1년 동안 잘해봐요. 안녕!